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충청도 아산 땅에 대대로 명망 높은 김진사 댁이 있었습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노비만 수십을 거느린 큰 부잣집이었지요. 허나 3년 전 집안의 대들보였던 김진사가 그만 세상을 뜨면서 젊디 젊은 아내 박씨 부인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27의 청상과부가 된 박씨 부인은 본래 성품이 까다롭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는 내 방에 얌전히 앉아 글이나 읽었지만 이제는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모두 직접 챙겨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하인들의 일하는 모습을 쏘아보던 박씨 부인의 미간이 잔뜩 구겨졌습니다. 유독 한머슴에게 시선이 모처럼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름은 돌쇠. 들어온 지 반년 남짓 된 사내였는데 하는 일마다 어찌나 야무지고 완벽한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너무 완벽해서 문제였습니다. 다른 머슴들이 끙끙대며 옮기는 쌀가마니를 그는 식은 죽 먹듯 번쩍 들어 옮겼고 허물어져 가던 뒷간 담벼락은 어느새 전문가 솜씨로 말끔하게 보수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얼마 전에는 성질이 사나워 아무도 다루지 못하던 말을 단숨에 제압하여 길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장정 여럿이 나가떨어진 일을 눈 하나 깜짝 않고 해치우는 그 모습에 다른 하인들은 혀를 내두르며 칭찬했지만 박씨 부인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저놈의 눈빛을 보게. 어디 머슴 주제에 눈을 똑바로 뜨고 사람을 쳐다본단 말인가. 필시 속내가 음흉한 놈일게야. 박씨 부인은 다짜고짜 집안의 일을 총괄하는 오서방을 불렀습니다. 오서방. 당장 마당에 있는 저 돌쇠라는 놈 오늘부로 내보내게. 평생을 김진사 댁에서 뼈를 묻은 오서방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고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돌쇠는 우리 집안의 복덩이 같은 아이입니다. 저 아이가 들어오고 나서 집안일이 얼마나 순탄하게 돌아가는지 마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시끄럽네. 내 집안 머슴 하나 내보내는데 자네 허락까지 받아야 하는가? 보기만 해도 속이 답답하니 어서 내보내란 말이야. 박씨 부인이 역정을 냈지만 오서방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돌쇠가 얼마나 귀한 일꾼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 진정하시고 소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돌쇠는 힘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샘도 밝아 창고 관리를 맡겨도 빈틈이 없고 얼마 전에는 고장난 자물쇠를 뚝딱 고쳐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재주를 가진 아이를 어찌 내보내시렵니까? 소인이 잘못 본 것이 아니라면 돌쇠는 이 집안의 큰 기둥이 될 제목입니다. 오서방의 말에 박씨 부인은 더욱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일개 머슴을 두고 기둥이니 제목이니 하는 소리를 듣자니 제 권위가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재주는 무슨. 필시 못된 꾀만 가득한 놈일 테지. 자네가 저놈한테 뭘 받아먹기라도 한 게냐? 어찌 저리 감싸고 도는가. 마님 억울합니다. 소인은 그저 집안의 앞날을 걱정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돌쇠가 없으면 당장 내일 모레 있을 김장만 해도 큰일입니다. 작년에 배추 1000포기를 나르다 허리를 다친 머슴이 셋입니다. 하지만 돌쇠가 있으면 됐네. 그만하게. 내 저놈을 그냥 내보내지는 않겠네. 대신 내일 아침까지 저놈에게 4명을 전하게. 우리 집안의 오랜 골칫거리인 북종론 알지? 수년간 물이 고여 썩어가는 그놈 말이야. 보름 안에 그 논의 물을 모조리 빼고 옥토로 만들라고 하게. 만약 해내지 못하면 제 발로 이 집을 떠나야 할 것이야. 오서방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북종로는 밑에서 물이 계속 솟아나는 통의 마을 장정. 수십 명이 달려들어도 해결하지 못한 하늘도 포기한 땅이었습니다. 보름은커녕 1년이 걸려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나가라는 통보나 다름없었습니다. 마님,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니 시켜보는 것일세.
그토록 대단한 재주를 가졌다니 어디 한번 증명해 보라지. 내 말대로 전하게. 이는 내 엄명이니 더는 토달지 말게. 박씨 부인은 차갑게 말을 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은 오서방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돌쇠가 있는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어찌 이 난감한 명을 전해야 할지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묵묵히 집신을 삼고 있던 돌쇠는 오서방의 무거운 표정을 보고도 별다른 기색 없이 그를 맞았습니다. 오서방은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마님의 명을 힘겹게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돌쇠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님의 명이라면 그리해야지요. 그의 담담한 대답에 오서방은 오히려 속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자마자 돌쇠는 연장을 챙겨 북쪽 논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삽이나 괭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긴 막대기 하나만을 들고 하루 종일 논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땅을 짚어보고 물의 색을 살피고 해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모양새를 뜯어볼 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의 모습에 다른 하인들은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쯧쯧 저러다 말지. 마님께서 보름 말미를 주셨다지만 저건 신선 할애비가 와도 못할 일이야. 그러게 말일세. 힘만 믿고 객기를 부리더니 이제 보니 어찌할 바를 몰라 저러고 있는 게지. 하지만 돌쇠를 유달리 따르던 젊은 머슴 춘삼이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성님들은 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돌쇠 형님은 허투루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필시 깊은 뜻이 있을 겁니다. 그의 말에도 대부분의 하인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시각 박씨 부인은 자신의 처소에서 몸종 옥진에게 돌쇠의 동태를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마님, 돌쇠가 온종일 논두렁에서 서성거리기만 할 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사옵니다. 아마 질에 겁을 먹고 포기한 모양입니다. 보고를 들은 박씨 부인의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제 분수도 모르는 미련한 놈. 어디 얼마나 더 버티나 보자꾸나. 내버려 두어라. 며칠 저리 빈둥거리다 제 발로 보따리를 싸서 나갈게야. 그렇게 이틀이 꼬박 흘렀습니다. 돌쇠는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의 비웃음은 노골적으로 변했고 오서방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새벽 돌쇠는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논이 아니라 논 뒤편에 자리한 야트막한 언덕이었습니다. 그는 언덕 중턱의 한 지점을 정하더니 그때부터 미친 듯이 땅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의 행동에 모두가 어리둥절했습니다. 옥진의 보고를 받은 박씨 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라? 논에 물을 빼라 했더니 이제는 산을 파고 있단 말이냐? 하하, 실성을 해도 단단히 했구나. 참으로 볼만한 구경거리다. 박씨 부인은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언덕을 바라보며 통쾌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저렇게 헛심만 쓰다가 기력이 다하면 결국 무릎을 꿇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돌쇠의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이틀간 물의 흐름과 땅의 기운을 살피며 그 썩은 논의 진짜 문제는 고인 물이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지하수, 즉 수맥임을 간파했던 것입니다. 그 근원을 막지 않고서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가 파고 있는 언덕 중턱이야말로 바로 그 수맥이 지나가는 길목이었습니다. 닷새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거리라도 난 듯 김진사댁 북쪽 논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돌쇠가 파내려간 구덩이는 이미 어른 키를 훌쩍 넘길 만큼 깊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르르릉 하는 소리와 함께 돌쇠가 파던 구덩이 옆구리에서 엄청난 양의 물줄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속을 흐르던 수맥이었습니다. 돌쇠는 미리 파놓은 물길로 그 맑은 물을 유도했고 물줄기는 논을 비껴 멀리 강가로 시원하게 뻗어나갔습니다. 아니, 저게 무슨 조화인가. 세상에 땅의 맥을 돌려버렸구나. 구경하던 사람들은 제 눈을 의심하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수맥의 흐름이 바뀌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 년간 썩은 물이 가득했던 논의 수위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원이 해결되자 나머지 일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이 소식은 곧장 박씨 부인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버선발로 대청마루에 뛰쳐나온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그녀를 화나게 한 것은 돌쇠의 지혜와 뚝심에 감복한 춘삼이를 비롯한 젊은 머슴, 몇몇이 자발적으로 그를 도와 물을 퍼내고 흙을 고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느새 돌쇠는 그들의 우두머리처럼 보였습니다. 저놈이 어찌 저런. 박씨 부인은 분노로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자신의 명을 받들어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이의 칭송을 받는 영웅이 되어가는 돌쇠의 모습은 그녀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았습니다. 며칠 뒤 돌쇠를 안쓰럽게 여겼던 어린 계집종 분이가 몰래 숨겨온 주먹밥을 건넸습니다. 오라버니 힘드실 터인데 이거라도 좀 드셔요. 흑투성이가 된 돌쇠는 땀을 닦으며 빙그레 웃었습니다. 마음이 참 곱구나 분이야. 내가 주는 것이니 천하의 진수성찬보다 더 만나겠다. 그 다정한 모습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던 박씨 부인의 질투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보름이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았건만 썩어 문드러졌던 논은 어느새 물기가 거의 다 마르고 기름진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약속을 지키고도 날짜가 닷새나 남게 될 터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쿵쿵 발을 굴렀습니다. 오서방을 당장 들라 해라. 곧 달려온 오서방에게 그녀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명했습니다. 내일 당장 돌쇠를 내 앞에 대령시키게. 저놈을 이대로 둘 수는 없지. 아주 제대로 망신을 주어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 것이야. 오서방은 또 무슨 비상한 명이 떨어질지 몰라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돌쇠는 오서방을 따라 안채의 대청마루 앞에 섰습니다. 박씨 부인은 평소보다 더욱 화려한 비단옷을 차려입고 서늘한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번의 패배감은 온데간데 없고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상대를 꺾고 말겠다는 도끼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라 하였더냐? 예, 마님. 돌쇠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태연자약한 모습에 박씨 부인의 심기가 다시 한번 불편해졌습니다. 내가 논의 물기를 돌린 재주가 기특하여 내 특별히 상을 내릴까 하였으나 곰곰이 생각하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구나. 우리 집안은 대대로 그를 숭상하는 선비 집안이다. 힘만 좋은 무지렁이가 어찌 이 집안의 머슴으로 계속 머물 수 있겠느냐. 박씨 부인은 옆에 놓여있던 책 한 권을 집어 그의 발치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그것은 양반과 자제들이 어려서부터 배우는 수신서인 소학이었습니다. 내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마. 여기 있는 소학 첫머리부터 10장까지 사흘의 시간을 줄 터이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모조리 외워 내 앞에서 읊어보아라. 만약 단 한 글자라도 틀린다면 그때는 내가 살린 그 옥토에 내 무덤을 팔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허나 만약 내가 이를 해낸다면 내 너의 그 천한 신분을 잊고 잠시나마 우리 집안의 일원으로 인정해주겠다. 말은 그럴듯했지만 실은 무례한 머슴에게 글공부를 시켜 망신을 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까막눈인 머슴이 사흘 만에 한학의 기본서인 소학을 외운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주위에서 듣고 있던 하인들은 모두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돌쇠는 끝이구나 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책을 조심스럽게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굽혀 정중히 말했습니다. 마님의 은혜가 망극하옵니다. 소인 목숨을 걸고 명을 받들겠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의 반응이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주둥이만 살아서 어디까지 가나 보자꾸나. 썩 물러가거라. 돌쇠가 물러나자 하인들 사이에서는 다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평소 돌쇠를 시기하던 마당쇠는 입이 찢어져라 비웃었습니다. 저놈 저거 미친 게 틀림없어.
글자 기억자도 모를 판에 소학을 외겠다니. 마님 앞에서 매 타작이나 당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러나 돌쇠는 아랑곳하지 않고 사랑채 뒤뜰에 커다란 감나무 아래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깊은 명상에 잠긴 도인 같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록 그의 모습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것 보게. 저러다 잠꼬대로 소학을 외울 셈인가. 제 생각엔 글자를 몰라 첫 장도 넘기지 못하고 저리 앉아있는 듯합니다. 하인들의 조롱과 걱정 속에서 약속한 사흘째 날이 밝았습니다. 돌쇠는 다시 박씨 부인 앞에 불려나갔습니다. 대청마루에는 옥진이를 비롯한 모든 하인이 그의 최후를 보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 어디 한번 읊어보아라. 너의 그 잘난 기억력을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다. 박씨 부인이 팔짱을 낀 채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돌쇠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맑고 낭낭한 목소리로 읊기 시작했습니다. 소학제사에 이르기를 유자는 반드시 물 뿌리고 쓸며 응대하고 나아가고 물러나는 절차를 익히고 예약과 활쏘기, 말 몰기, 글씨 쓰기, 세마기를 배워야 한다 하였으니 돌쇠의 입에서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책을 보지도 않고 마치 평생을 읽어온 사람처럼 유창하게 소학의 구절들을 외워나갔습니다. 어려운 한자와 심오한 뜻풀이까지 곁들여가며 은조리는 그의 모습의 주변은 삽시간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박씨 부인의 얼굴에서 비웃음이 사라지고 경악과 당혹감이 번져나갔습니다. 10장을 모두 외우고도 돌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외운 구절의 의미를 설명하며 옛 성현의 가르침을 현실에 빗대어 풀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었습니다. 글의 깊이를 완전히 이해하고 체화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경지였습니다. 그러므로 배움이란 글자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몸소 행하여 사람의 도리를 다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다 할 것입니다. 낭독을 마친 돌쇠가 고개를 숙이자 대청마루에는 침 삼키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씨 부인은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린 그녀는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려는 듯 소리쳤습니다. 앵무새처럼 외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내가 정녕 글의 이치를 안다면 방금 내가 읊은 마지막 구절을 종이 위에 한번 써보아라. 오서방이 황급히 벼루와 먹, 종이와 붓을 가져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돌쇠의 손에 쏠렸습니다. 머슴에 투박하고 굳은 살 박인 손. 저 손으로 어찌 붓을 잡을 수 있을까? 그러나 돌쇠는 태연하게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필위지로 종이 위에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그의 붓끝에서 펼쳐지는 글씨는 그야말로 용이 꿈틀대고 봉황이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힘이 넘치면서도 유려하고 법도가 있으면서도 자유로운 명필 중의 명필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살아생전 아꼈던 당대 최고의 명필가 추사 김정희의 글씨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헉!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나온 짧은 비명. 박씨 부인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종이에 쓰인 글씨를 보고 다시 돌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치욕을 주려던 계획은 산산조각 났고 오히려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닌 사내 앞에서 처절한 패배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마저 느껴졌습니다. 이 자는 대체 누구인가? 일개 머슴일 리가 없었다. 그날 이후 박씨 부인은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돌쇠를 내쫓으려 했던 두 번의 시도는 모두 처참한 실패로 끝났고 오히려 그의 비범함만 만천하에 드러내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하인들은 돌쇠를 단순한 머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돌쇠의 눈치를 살피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오서방이 아니라 그에게 먼저 달려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김진사 댁의 실질적인 권력의 중심이 보이지 않게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이방인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던 그녀는 결국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눕자 한때 복숭아빛 같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 약을 지어 올렸지만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병은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입니다. 화병이지요. 이 병은 약으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의 말에 집안은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오서방과 몸종 옥진은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돌쇠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제가 한번 마님을 배워도 되겠습니까? 오서방은 잠시 망설였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갓달인 따뜻한 미음을 들고 박씨 부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인기척의 부인이 힘겹게 눈을 뜨자 돌쇠가 그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마님 소인입니다. 박씨 부인은 눈앞의 사내를 보고 놀라지도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쇠잔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나를 비웃으러 것이냐?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다. 마님의 옥체가 상하셨다는 말을 듣고 감히 찾아뵈었습니다. 부디 이것이라도 조금 드시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돌쇠는 공손히 미음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며칠간 억눌려 있던 박씨 부인의 감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나가거라. 모두 나가. 나는 이제 이 집의 주인이 아니다. 힘도 없고 지혜도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빈 껍데기일 뿐이야. 일개 머슴 하나 내 뜻대로 하지 못하는 내가 어찌 이 큰 집을 이끌어 간단 말이냐.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더 이상 오만하고 까다로운 안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넓은 집에 홀로 남아 위태롭게 버티던 한없이 여리고 외로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처연한 모습에 돌쇠의 마음 한구석이 저릿해왔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마님 소인이 마님을 속였습니다. 죄를 구합니다. 박씨 부인은 울음을 그치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소인의 본명은 돌쇠가 아닙니다. 본래 성은 이요, 이름은 경원이라 하옵니다. 소인의 아버지는 평안도 관찰사를 지내신 이판서 어른이셨습니다. 방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평안 관찰사의 아들이라면 장차 나라의 동량이 될 명문가의 자제가 아니던가. 그런 사람이 어찌하여 머슴이 되어 이 집에 들어왔단 말인가. 저희 집안은 3년 전 영모에 휘말려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버님과 형님들은 모두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고 저만 겨우 목숨을 부지하여 신분을 숨긴 채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이 댁의 김진사 어른께서 살아계실 적 우연히 길 위에서 저를 만나 거두어 주셨습니다. 제 사정을 들으신 진사 어른께서는 제 신분을 모른 척해 주시고 그저 묵묵히 머슴으로 일하며 때를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언젠가 집안의 억울함이 풀릴 날이 올 것이라면서요. 돌쇠, 아니 이경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가 김진사 댁에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라 돌아가신 김진사와의 깊은 인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진사 어른의 은혜는 하늘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진사 어른께서 돌아가신 후 소인은 이 집안과 마님을 지키는 것이 제 도리라 생각했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미워하시고 내쫓으려 하셨던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욱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마님의 그 강한 모습 뒤에 가려진 외로움과 불안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욱 곁에서 힘이 되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저의 무례와 기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경원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미워하고 내치려 했던 머슴이 사실은 돌아가신 남편이 남긴 마지막 사람이자 자신을 지키기 위해 곁을 맴돌았던 은인이었다는 사실에 거대한 충격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부끄러움, 미안함,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피어나는 안도감과 연민.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녀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이경원의 고백은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거대한 바위와 같았습니다. 그가 방을 물러나간 뒤에도 박씨 부인은 오랫동안 자리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천둥이 치고 가슴에서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고 내치려 했던 사내가 실은 죽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보온의 끈이자 자신을 묵묵히 지켜주던 귀인이었다는 사실. 그 충격은 그녀의 오만과 자존심을 남김없이 부수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몹시 어색하고 무거웠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이경원의 정체를 알게 되었지만 그를 어찌 대해야 할지 몰라 눈치만 살폈습니다. 머슴으로 대하자니 그의 신분이 두렵고 날이라 부르자니 어제의 돌쇠가 눈에 밟혔습니다. 이경원 또한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지만 그를 대하는 하인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가장 큰 혼란을 겪는 이는 박씨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그녀는 스스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없는 양반가 규수였지만 서툰 솜씨로나마 직접 쌀을 씻고 불을 지펴 밥을 짓고 국을 끓였습니다. 얼굴은 솥에 검댕으로 얼룩지고 손은 뜨거운 물에 데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마님, 어찌 이러십니까? 저희가 하겠습니다. 부엌 아낙들이 기겁하며 달려왔지만 박씨 부인은 손을 내저으며 그들을 막았습니다. 됐다. 오늘은 내가 할 것이다. 아무도 거들지 말거라. 그렇게 한 시즌을 끙끙댄 끝에 그녀는 조촐한 아침상을 차려 이경원이 머무는 사랑채 행랑방으로 직접 들고 갔습니다. 이경원은 책을 읽다 말고 밥상을 들고 문 앞에 서 있는 박씨 부인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님, 지금 무얼 하시는 겁니까?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아닙니다. 박씨 부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이리 해야 마땅합니다. 그간의 죄를 씻을 길은 이것뿐입니다. 부디 이 상을 받아주십시오. 마님, 이러시면 제가 이 집에 더는 머물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마님께 종의 대접을 받고자 진실을 고한 것이 아닙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이경원은 간곡히 만류했지만 박씨 부인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문 앞에서 밥상을 사이에 두고 한참을 실랑이 하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이경원은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을 외면하지 못하고 무겁게 밥상을 받아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밥을 먹지 않고 박씨 부인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갈 때까지 묵묵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그날 오후 이 어색한 평화를 깨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오서방이 헐레벌떡 안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옆 동네 최 참판댁에서 우리 논의 물기를 자기네 쪽으로 돌려버렸습니다. 이대로 가면 올해 농사는 전부 망치게 생겼습니다. 최 참판댁은 본래 힘을 앞세워 이웃의 땅을 야금야금 빼앗기로 악명 높은 집안이었습니다. 김진사가 살아있을 적에는 함부로 넘보지 못했지만 그가 죽고 젊은 과부만 남으니 다시 본색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최 참판댁의 횡포에 대한 보고를 듣고 피가 식는 듯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희미한 기대감이 싹텄습니다. 바로 이경원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셈이었지만 이대로 집안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큰 마음을 먹고 이경원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차마 그의 얼굴을 마주하고 입을 뗄 수가 없어 고개를 숙인 채 찻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녀는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선비. 서방님도 나리도 아닌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를 더는 머슴으로 대할 수 없다는 인정이자 그의 정체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증표였습니다. 이경원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최 참판댁에서 우리 논의 물길을 막았다고 하더이다. 오서방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고 제가 나설 방도는 없으니 실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녀는 직접적인 부탁 대신 상황을 설명하며 그의 의중을 떠보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경원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고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님 심려치 마십시오. 소인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는 소인이라 칭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의 대답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가 과연 성미가 포악하기로 소문난 최참판을 어찌 상대할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경원은 허름한 머슴 옷을 벗고 김진사가 생전에 입던 옷 중에 가장 수수한 유생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박씨 부인이 몰래 꺼내어 먼지를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갖가지 정갈하게 차려입자 그는 더 이상 머슴 돌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당당한 기계는 영락없는 명문가의 귀공자였습니다. 최참판댁에 도착한 이경원은 대문 앞에서 정중히 주인을 뵙기를 청했습니다. 문지기는 그의 행색을 보고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안으로 들였습니다. 대청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최참판은 이경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내가 김진사 댁에서 보낸 놈이냐? 일개 과부가 보낸 사자 주제에 행색만 번지르르 하구나. 무슨 볼일이냐? 곡식이라도 꾸러 왔느냐 아니면 땅이라도 바치러 왔느냐? 하하. 좌중에 있던 최참판의 아들과 가신들이 덩달아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이경원은 그들의 조롱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품에서 낡은 서책 한 권과 오래된 지도를 꺼내 보였습니다. 참판 어른께 잠시 보여드릴 것이 있어 왔습니다. 이것은 아산군의 지세와 수계를 기록한 아산읍지 필사본이며 이것은 100년 전 두 가문이 토지 경계를 정하며 남긴 화해문기입니다. 최참판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따위 종이 쪼가리로 날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게냐? 협박이 아닙니다, 어른. 사실을 아뢰는 것입니다. 이 기록들에 따르면 지금 참판댁에서 막으신 물길은 본래 김진사댁 소유의 땅에서 발원하는 사유수로임이 명백합니다. 이를 무단으로 막거나 길을 돌리는 것은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이며 관아에 고발할 시 참판 어른의 체면에 큰 흠이 갈 것입니다. 이경원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이어 지도를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오나 저는 싸우자고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물길을 이쪽으로 조금만 튼다면 김진사댁 논에는 아무런 피해 없이 참판댁의 마른 논에까지 물이 넉넉히 흘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인부들을 데리고 와 사흘 안에 물길을 내드리겠습니다. 그리하면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모두가 풍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의 제안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힘으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한 뒤 오히려 상대에게 이득이 되는 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최참판은 잠시 이경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저 기계와 학식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아량까지 필시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괜히 척을 졌다가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이르자 그의 태도는 금세 부드러워졌습니다. 허허,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구려. 젊은 선비의 뜻이 그러하다면 내 어찌 거절하겠소. 그리합시다. 오늘 일은 내가 경솔했소이다. 이경원은 힘 한 번 쓰지 않고 오직 지혜와 논리만으로 강적을 굴복시키고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박씨 부인은 대청마루에 서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눈에 비친 그는 더 이상 미움의 대상도 죄책감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기에 처한 자신과 가문을 구원해준 믿음직하고 현명한 사내, 바로 주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경원이 지혜 하나로 최참판의 기세를 꺾고 돌아오자 김진사 댁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인들은 이제 그를 어려워하면서도 깊이 존경했고 집안의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그의 허락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가 오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볼 뿐 선뜻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미안함과 고마움, 그리고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 존경심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휘영청 밝은 달이 대청마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뜰을 서성이다. 감나무 아래에 홀로 서서 달을 보고 있는 이경원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처음 이 집에 와서 소학을 외우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선비. 나직한 부름에 이경원이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의 얼굴은 그림처럼 고요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의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선비의 그 깊은 뜻과 높은 학식을 알아보지 못하고 제 졸렬한 자존심 때문에 선비를 핍박하고 모욕했습니다. 이 죄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님, 고개를 드십시오. 다 지나간 일입니다. 마님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하셨을지 저 또한 헤아리지 못한 허물이 있습니다. 이경원의 따뜻한 말에 박 씨 부인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내 그에게 내밀었습니다. 주머니 안에는 김진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인장과 창고 열쇠 꾸러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은 마땅히 선비이십니다. 죽은 남편의 뜻을 잇고 위기에 처한 가문을 구한 분이 바로 선비이시니 이 집의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부디 저를 이 집의 가장 낮은 여종으로 여기시어 평생 선비를 모시며 저의 죄를 씻게 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갈라졌지만 눈빛만은 결연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었습니다. 오만했던 마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때 머슴이었던 사내의 종이 되기를 간청하는 실로 기막히고도 애틋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경원은 인장과 열쇠를 받지 않고 그녀의 손을 조용히 감싸 쥐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죄인이 아닙니다. 홀로 이 큰 집을 지키기 위해 애쓰셨던 고단한 분이셨을 뿐입니다. 제가 이 집안의 일을 맡는 것은 돌아가신 진사 어른의 은혜에 보답하고 마님을 지켜드리기 위함이지 결코 주인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는 박 씨 부인의 손에 들린 인장과 열쇠를 다시 그녀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집의 안주인은 앞으로도 마님이십니다. 다만 저에게 평생 마님 곁에서 마님을 보필하며 이 집을 함께 이끌어갈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제가 감히 마님의 지아비가 되어 이 가문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은 돌려 말한 청혼이었습니다. 종이 되겠다던 여인에게 평생의 반려가 되어 함께 주인이 되자는 약속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흔들림 없는 믿음과 따뜻한 연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구원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이경원의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가문이 복권되었지만 그는 한양의 벼슬길을 마다하고 아산에 남았습니다. 얼마 뒤 그는 김진사 댁의 새 주인이 되어 박 씨 부인을 정식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머슴을 내쫓으려던 마님이 도리어 그의 아내가 되었다고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평생 이경원을 하늘처럼 존경하고 따르며 마음으로는 기꺼이 그의 종이 되어 섬겼고 이경원은 그런 그녀를 세상 누구보다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이 집의 진정한 안주인으로 높여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며 이 황당하고도 아름다운 운명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